도대체 왜 일본은 제대로 사죄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이 의문을 갖고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죠. 우리 민족에게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배어서 도저히 나을 기미가 없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유전되고 있죠. 상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강제수탈, 강제징용, 강제노동, 위안부, 빼앗기고 능욕당하고 치욕스러운 상처들, 모두 우리가 주권을 상실했던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의 상처를 여전히 간직한 우리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죠. 아프다고, 상처 입었다고, 도무지 아물지 않는다고. 이 상처는 결코 깨끗이 아물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선열과 진물이 낭자한 상처보다는 흉터가 나을 거예요. 이 상처가 흉터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을 뿐이죠. 그것은 바로 가해자가 정중히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언제나 목적어를 뭉뚱그려 말하거나 사죄의 이유를 애매모호하게 밝혀왔죠. 가령 일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을 통해 이렇게 밝혔어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이것이 끝이었죠. 언제나 서면을 통한 담화를 통한 사죄의 메시지였죠.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은 1995년 8월 15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어요.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해 각국, 특히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사죄 같지만 사죄의 대상을 아시아라고 불특정 짓고 있죠. 그래도 오부치 게이조 수상은 1988년 10월 8일 한국을 특정하며 식민지 지배를 통해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던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의 사죄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소극적인 사과 방식에 있습니다. 국가 사이의 서명 교환, 정부 사이의 입장 표명, 지도자 사이의 견해 표명이 전부였죠. 때문에 상처를 깊이 간직한 당사자들에게 그들의 사죄는 결코 와닿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늘 모순적인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식민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의 정부 강요를 비롯한 고위 인사들이 참배를 해왔죠. 야스쿠니는 우리나라로 치면 현충원의 종교적인 색채를 더한 곳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여기에 2차 대전의 A급 전범의 혼령이 있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사죄는 빈말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흔히 전후 일본의 사죄 방식은 독일과 비교되곤 합니다.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 한 남자가 꽃을 바치고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였죠. 2005년 독일 대통령 호르스터 켈러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년 전 방문했던 독일 미넨에는 나치의 희생자들을 위한 광장이 있었어요. 그곳의 커다란 탑에는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동행한 독일인 친구가 말했어요. 이 불꽃은 우리의 과오를 상징하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독일의 사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일본은 왜 독일처럼 사죄를 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이 말하지 않으니 헤아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1차적으로 우리 정부에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식민지 문제를 급히 청산했죠. 이 협정의 문제가 되는 건 제3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협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일 양국은 식민지 사안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과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어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것.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에 날인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위 조문을 근거로 식민지 피해에 대한 보상이 끝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대전 동안 생긴 그들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했죠. 1960년 5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나치의 유대인 박해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서 이스라엘로 데려와 법정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전 세계에 송출하죠. 결국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처럼 강단 있는 외교적 결단을 내릴 만큼 강대국이 아닌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제대로 사죄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이 의문을 갖고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죠. 그들이 사죄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의 정신세계에 있었습니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자주적인 근대화를 이룩한 유일무이한 국가입니다.
물론 전통이 근대화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은 건 아니었죠. 그들은 세계화의 조류에 맞춰 자신들의 전통을 조율했습니다. 국가 제도와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을 손을 봤죠. 제가 여기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국가관이자 신앙세계, 그리고 사상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는 신도입니다. 사실 신도가 일본의 정신세계에 파고든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닙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정신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바로 근황주의자들이었습니다.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일본을 통치하던 지도자는 천황이 아닌 쇼군이었습니다. 천황은 불가침의 영역이었지만 사실상 쇼군의 허수아비에 불과했죠. 근황주의자들은 일본이 새로운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금 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천황을 다시금 국가의 정점에 올려놓고자 한 것이죠. 젊은 지식인들은 쇼군 타도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창한 것은 바로 신도의 부활이었죠. 신도는 쉽게 말하자면 만물에 다양한 신이 깃들여 있다는 일본의 다신교적 종교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것은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현세에서의 행복보다 해탈이나 내세에서의 행복, 즉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종교이죠. 때문에 역사적으로 불교는 언제나 정치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죠. 허나 체념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근황주의자들은 불교를 비판하며 신도의 부활을 주장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민속신앙, 전통 종교, 그리고 관습 정도로 취급되던 신도는 민중들 사이에서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국가의 정신개조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근황주의자들은 신도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의 중심에 조상과 구국영옥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 숭배의 정점에 천황을 올려두었죠. 사실 쇼군이 통치하는 막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열을 올렸던 것은 신도의 억압과 불교의 부흥이었습니다. 천황의 정치적 정당성은 바로 신도에서 나오기 때문이었죠. 이제 신도의 부활과 함께 일본의 정신세계는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마침내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룩게 되죠. 쇼군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천황은 다시 국정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은 일본의 근대화이기 이전에 천황권의 부활이었던 겁니다. 신도의 보편화와 함께 일본은 재구성되게 됩니다. 모든 일본인들이 신도를 믿었고 그 정점에 자리 잡은 천황을 해와 달처럼 태초부터 있어온 신성 불가침의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더불어 천황은 일본과 불가분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무의식의 정점에 자리 잡은 천황은 의식적으로도 공고한 뒷받침을 받게 됩니다. 정치체제가 영국을 모방한 입헌군주제로 개편된 것이죠. 더불어 일본의 헌법 제1조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인에게 천황은 무의식적으로 보나 의식적으로 보나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애국심, 자긍심, 정체성은 신도와 함께 자연스럽게 천황과 직결되게 됩니다.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의 행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하늘의 뜻이었죠. 서양 강대국을 모방하던 일본은 주변 약소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합니다.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온 일본이 힘을 합치게 됩니다. 식민지 정책의 모든 전략들이 천황의 신성 아래 정당화되었죠. 반인륜적 행위도 천명이었기에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한반도도 유린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조선인들의 정신개조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조선의 정신의 신도를 깊이 뿌리내리고자 했던 것이죠. 한반도 전역에 신사를 짓는가 하면 신사참배와 천황이 사는 방향으로 고개 숙여 예배를 표하는 궁성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신도가 곧 일본인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제국의 목적을 상징했던 그들의 태양은 하늘에 영원히 떠있을 수 없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천황은 방송을 통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이 2차 대전 종전 직전 일본에게 항복을 권고했던 회담이었죠. 사실상 무조건 항복이었지만 천황은 불가피한 포츠담 선언의 수락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실로 짐은 일본의 자존과 동아시아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진심 어린 바람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쟁을 선포했을 뿐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영토를 확장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더욱이 적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폭탄을 새로이 사용해 무고한 생명을 무시로 빼앗기 시작했으니 그 피해가 실로 어디까지 갈지 헤아릴 수 없구나.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령스러운 땅의 불멸을 항시 믿으며 세세손손 한가족으로 지내라. 장래를 건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정직하고 고결한 품성을 도야하며 굳은 의지로 밀고 나가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고 진보하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지어다. 사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패전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던 일본은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간다는 취지의 연설이었죠. 과연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탓이었을까요? 국정의 모든 결정을 내리고 제가했던 천황이었을까요? 하지만 천황에게 전쟁 책임을 묻거나 비판을 한 인사는 정치적, 사회적인 테러를 당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일본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일본은 독일의 행보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전후 자신들의 과오, 즉 나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시인하고 속죄하고자 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독일은 어째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일본과 비교하자면 나치즘은 뿌리 깊은 정신적, 신앙적 영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니체적 허무주의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과거의 일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한 시대의 단선적인 산물이었죠. 정치 경제적 이유로 인해 극단적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던 광기 어린 국가적 행보였습니다. 나치즘은 이성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극악무도했지만 정신을 차리고는 이성적으로 다시 속죄할 수 있었죠. 반면 일본은 독일처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과오가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면 자신들의 신성한 정체성이나 자긍심의 오명을, 나아가선 국가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시에 일본이 행했던 것들은 이성마저 사로잡은 믿음을 넘어선 맹신에 가까운 신앙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행위들이 신앙의 정점 위에 있는 천황의 이름 아래 천황의 영광을 위하여 행했던 것들이죠. 그들의 정신적인 축을 담당하는 신도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주된 종교관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에는 민족적 조상의 얼이 모셔져 있으며 천황은 여전히 신성 불가침의 존재이죠. 저는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남긴 일본을 헤아려 보고 싶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니 헤아려 볼 수밖에 없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이해해보려 시도한 것입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과오를 들추면서 사죄를 촉구하는 건 오히려 일본을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자신들의 국가적 신성과 정당성을 보호하기 위해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영 사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일본은 사죄를 촉구하는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한일 문제의 해결점을 제 나름대로 모색한 컨텐츠를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